무응답이나 차단을 당하는 경우 이별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뭐 상담에 이런 걸 받는 분들 보면 차단, 무응답 정말 많이 당하고 와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정리해 본 게 있거든요. 남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이거는 감정이에요. 감정. 일단 감정이 바닥을 쳐버린 경우에는 응답이 차단이 나와요. 차단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큰 카테고리를 세 개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감정이 바닥을 치고 네. 거부감이 너무 클 경우 이럴 때 차단이 나와요. 두 번째는 자존심 발동이 심하게 됐을 경우 쉽게 화가 나 있을 경우 이럴 때도 차단이 나와요. 또 세 번째로 본인 감정,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야. 상대방의 정보를 얻게 되고 후사라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거나 혹은 내가 연락을 하게 되면 그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본인 감정들 때문에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거부감도 크고 감정이 낮아진 상태에서 차단을 당한 거기 때문에 재위를 생각하면 정말 안 좋아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에는 빠르게 차단도 풀릴 수 있어요. 쉽게 자존심 발동이 돼 있어. 화가 나 있어. 이럴 때는 화가 누그러지고 자존심 발동이 좀 줄어들면 당연히 차단이 풀릴 확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무응답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5가지 좀 카테고리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거부감이 컸을 때. 너무 막 매달린 거야. 헤어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부감이 커지면서 약간 무응답, 약간 무시를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차단과 비슷하게 자존심 발동이 심하게 됐을 때. 화가 나 있는 경우에. 세 번째는 성향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응답을 해요. 네 번째로 본인 상황이 어려울 때 연애라든지 이런 걸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자기 상황적인 게 먼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응답, 무시가 되는 경우. 다섯 번째로 고민. 그러니까 어떤 연락을 답장을 해줘야 되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지? 연락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상태에 있을 때 무응답이 나와요. 고민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상태일 때 무응답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차단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려워요. 거부감이 너무 이럴 때는 무응답 풀어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케이스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무응답 이런 게 해결되고 충분히 재회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나 차단이 됐다고 무조건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낮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별을 하게 되면 뭔가 두 사람 다 이제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 냉정한 모습을 보여요. 헤어지겠다는 의지가 올라왔는데 좋은 말, 다정한 말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사연에 따라서 따뜻한 말이라든지 덕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헤어지는 게 뭐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감정이 큰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사연들도 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연들은 이별할 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냉정한 말 당연한 거예요. 차갑고 냉정해졌다고 해서 뭐 재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별을 생각한 사람 당연히 이별을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고 자존심 대결이라든지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패턴의 연애를 하는 분들은 헤어질 때 거의 비슷하게 싸우고 헤어져요. 안 좋은 말들 많이 하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별할 때 어떤 말들을 서로 나누고 헤어질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마음이 식었어. 우리는 안 맞아. 이런 이유 때문에 너랑은 계속 할 수가 없어. 연락하지 마. 이런 말들 거의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왜? 이별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별 상황에서 했던 말들이 다 진짜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면 재회한 커플이 있겠어요? 이별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별하고 차단 당하는 분들 정말 많은데 차단도 사연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약간 다르긴 해요.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심리학 중에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미해결 게슈탈트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한테 심어주면서 생각을 입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궁금하고 한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미해결 게슈탈트가 계속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사람이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생기고 답답한 게 생기면 계속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스트레스가 안 생기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이용해 받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상태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수치심, 쪽팔리고 부끄럽고 하는 감정을 못 참아. 또 하나의 감정은 죄책감, 미안함 이런 마음이라고 해요. 실제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두 가지 감정 상태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이런 것들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들 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공유했던 네. 물건이라든지 공유가 되어 있던 이런저런 것들,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미끼로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재회의 가능성을 따질 때는 남녀 사이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봐요. 남녀 사이의 핵심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감정,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요.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게 한 요소예요. 신뢰라든지 가치, 매력, 연락의 빈도.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이별을 하고도 남아있냐, 크게 유지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가능성은 확실히 나눠져요. 물론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사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쉬운 사연이 되겠죠.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 될 것이고, 감정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사연은 어려운 사연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연. 그러면 이 감정선을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일단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말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이 아니면 행동. 근데 행동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행동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내리거든요. 상황과 행동의 흐름이 얼마만큼 일치하냐. 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그 영역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감정적인 영역으로 따지거든요. 행동의 흐름들이, 상대방 행동의 흐름이 이별 상황과 맞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행동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크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별 상황과 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던가,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진다던가, 스킨십이 된다던가, 아니면 만났을 때 감정적인 이런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인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감정선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이런 행동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크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요. 외부적인 변수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 사연들. 예를 들면 상황적인 이런 변수들 있잖아요. 사람이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이런 거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새로운 자극,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든가, 이런 변수가 없으면 없을수록 또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또 변수가 발생할 요소가 없다. 이런 사연에 대해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연들, 그러니까 예측이라든지 추측이 가능한 사연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요인, 그러니까 남녀 사이 핵심적인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사연들도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유대감, 서로에 대한 추억 기억, 또 거기에 이미지 훼손, 거부감 유무,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 성향이 재회를 생각할 때 좋은 성향이 있고 나쁜 성향이 있거든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능성도 좀 올라가겠죠. 이 정도를 따져보면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말한 것처럼 감정이 크게 남아있고 또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또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들면 쉬운 사연, 가능성이 높은 사연이라고 봅니다.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도 사연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무슨 짧은 만남이고 감정적인 이런 크기가 크지 않거나 유대감이 크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죠. 이런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크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오랜 시간을 만났고 또 감정적인 부분이 큰, 감정선이 높은 상태에서 이별을 해요. 물론 헤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 미련도 남을 것이고, 또 이별은 했지만 이별할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유대감이 크면 클수록 이런 친구로 지내자는 이런 모습들이 더 작게 나오니까, 자주 나오게 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미련이 있고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니까. 대부분 감정선이 남아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연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이별을 했는데 친구를 지내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네. 정상적인 행동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 이거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감정선이 남아있고 아직 이별을 정확하게 못 받아들일 때 돌려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했지만 사연마다 틀려요. 헤어지고 나서 SNS를 염탐하는 심리. 이것도 이유는 다 똑같아요. 네. 궁금해서겠죠. 만약에 이별을 당한 쪽에서 상대방의 SNS를 본다고 하면 뭔가 여지를 좀 찾고 싶은 마음, 또 상대방의 정보를 얻으면서 좀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네. 대부분 SNS를 염탐하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네.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헤어짐을 고했던 사람이 지금 SNS를 보고 있다. 미련도 있고 감정도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좀 네. 궁금하겠죠. 궁금해진다는 것 자체가 감정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내 거에 SNS 보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긍정적인 신호일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 SNS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궁금해서 좀 안심하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보는 게 헤어지고 나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더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별하고 나서 집에 찾아가는 이유는 상대방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찾아가겠죠. 상담을 받고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집에 찾아가는 게 정성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든 진심을 보이고 네. 내 정성을 보이면 뭔가 상대방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움직이죠. 근데 집에 찾아간다? 이거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최악의 매달림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아니 3손가락 안에 드는 행동, 오히려 상대방한테 거부감을 키우는 행동이에요. 약속을 잡고 얼굴을 보는 건 괜찮지만 네. 상대방 집 앞에 연락 없이 찾아가거나 네. 이런 행동들은 거부감을 키우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정성을 보이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찾아가겠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별을 하고 나면 이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 때문에 이별을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안 좋은 생각들은 조금씩 낮아져요. 이별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 때, 예를 들어서 이별할 때 자존심 대결이라든지 서로 심하게 다퉜어요. 365일 화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화는 낮아지고 또 격했던 감정은 누그러지고 이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제거되는 상태. 이럴 때 상대방을 떠올리거나 상대방과의 기억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자극으로 들어오게 되면 후폭풍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입이 낮아지고 상대방을 떠올릴 수 있는 자극들이 들어올 때. 음. 그럼 상대방은 폭풍이 언제 올까요? 언제 올지 저도 모르죠. 음. 상담사는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후폭풍이 올 확률이 높다? 아니면 후폭풍이 올 수 있는 환경?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나에 대해서 많이 떠올릴 수 있게끔 상대방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생활 속에서 나를 많이 떠올리게끔 만들 수 있는 것들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럴 때는 후폭풍이 올 확률이 크고 더 빠르게 오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낮아지고요. 나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자극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진, 음악, 아니면 추억의 장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면 후폭풍이 더 빠르게 올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이쯤에 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